연초에 조심해야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뭐 어떤 주식?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구간? 그럴 때는 주식시장은 좋았어요. 왜냐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딱 한 번 하한가를 5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주식 잘 모르시면 여기 우리 우리가 서울대 간 친구들 보면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큰 변수를 척도로 하나 말씀을 드려요. 이를테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주식시장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막 고점 찍고 그런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구간? 그럴 때는 주식시장은 좋았어요. 왜냐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주식들이 잘 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경기에 민감한 민감하죠. 방금 말씀드린 뭐 에너지, 뭐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뭐 철강, 은행 이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잘 가요. 이게 쭉 가면 계속해서 금리가 반등을 하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2016년도에 16년도 한 중순 말부터 2017년도까지 이제 상승장이 한번 왔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한 2012년부터 2015년 한 상반기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이제 2016년 들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인상하는 사이클로 가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쭉 밀고 올라갔던 장세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좀 경기가 좀 턴을 해서 회복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준까지 그러면 회복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전 뭐 2000년대 초반처럼 경기가 그렇게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20년간 계속해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저성장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반등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반등은 못하고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다. 자, 이렇게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는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정말 예전과 같은 호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호흡을 좀 짧게 보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기회는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짧든 길든 기회는 있는 거고 변수 말씀하시면서 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동결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낮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 낮아질 것 같기는 한데 바닥은 나온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다시 좀 상승 기조로 턴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민간 쪽으로 더욱더 포트의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겠네요.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금리 상승은 한 8월부터 사실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8월? 네, 8월부터 좀 나왔고 한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약간 좀 원래 이렇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르지는 않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좀 헷갈리게 하고죠. 아무튼 아직까지도 좀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는 그런 쪽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예상을 하고 투자하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개인 투자를 특히나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사실 이제 저도 뭐 금리가 어떠고 환율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결국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지금 정말 뭐 탑다운 방식으로 뭐 이렇게 보고 거시적인 거 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래서 실적이 지금 얼마고 내년 전망이 어떤지 그거 보는 게 더 속 시원하고 간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들으시다가 뭐 금리, 뭐 경기 민감주가 어쩌라고 뭐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여기는 스킵하세요. 스킵하셔도 사실 뭐 물론 보면 좋죠. 물론 보면 좋은데 크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주식에 투자할 시간이 정말 많다. 자기는 이제 아침부터 뭐 괜찮은 경제방송 다 챙겨보면서 꼼꼼히 점검하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약간 좀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스탠스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주식이란 게 아시잖아요. 언론에서 막 뭐 방송에서 막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래 하고 그때 사잖아요. 그때부터 떨어져요. 그렇죠. 네. 내가 사면 고점이 나온다라는 게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서 그런 거죠. 그러면 뭐 내년 시장의 변수를 꼽을 수 있는 게 일단 금리에 있어서 변동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챙겨둬야 될 부분이고 내년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올해처럼 코로나 같은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백신? 백신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이제 그 시장에서는 반영됐어요? 나왔다라고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확진자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1차 팬데믹 나왔을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근데 그냥 시장 가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미 시장은 백신 맞아서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신 나오면은 네. 바로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 이제 네. 수입될 거잖아요. 네, 가장 네. 확률이 높은 약이니까 네. 맞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저는 뭐 그냥 그냥 가서, 맞으실 거예요? 맞을 것 같은데요. 전 못 맞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무섭잖아요. 부작용이나 부작용이 그런 뭐가 것 때문에. 나올지 모르고 아스트라제네카 뭐 한 병 반 맞았을 때 효과가 뭐 90%고 두 병 다 맞았더니 60%를 줄고 뭐 오히려 조금 맞으면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반병만 맞으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게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언젠가 백신에 대해서도 뭐 내년 연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분명히 노이즈가 엄청나게 있을 거고 뭐 부작용이 있다, 뭐 효과가 생각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내년에 이렇게 좋다가도 한 번 크게 또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백신이 약간 양날의 검처럼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사실 좀 걱정되거든요. 걱정 안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그냥 느낌으로 네, 이거는 네.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느낌. 오히려 이제 백신 맞아서 좀 맞으면은 네. 오히려 약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시장이 안도하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기대감을- 끝났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전까지 주가가 좀 오르다가 이건 이제 기대감을 장기적으로 반영. 추세가 꺾인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왠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백신. 삐뚤어졌나? 네. 아니에요. 네. 저도 사실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게도 보지도 않고 지금 시장이 환호하는 게 오히려 좀 두려운 사람이라서 과연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뭐 지켜봐야죠. 뭐 우리가 예상한들 뭐가 맞겠습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달란트 투자에서는 지금 뭐 연말에 준비하고 계신 컨텐츠 있으세요? 여기서 미리 좀 하루 만들어서 하루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도 막 그래요. 뭐 이렇게 기획을 해서 뭐 네. 이때 뭘 해야지 해야지 그런 거 그런 없으시고? 거는 없는데 지금 또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생각이 나긴 한 건데 네, 어떤 거죠? 연말이라기보다도 연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연초 연말 어차피 뭐 한 끗 차이니까 그 연초에 조심해야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뭐 어떤 주식? 그러니까 왜냐면 연초에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 상장 기업의 한 95%가 8%가 다 12월 결산법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예요. 그 사업연도가 끝나면은 이제 3개월 안에 그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고,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기 보고서가 나오고, 뭐 주주총회도 열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결산기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한국거래소에서 평가를 해요, 기업들을. 그래서 뭐 대학교로 얘기를 들자면 성적표를 매기는 거죠. ABCD 이제 등급을 그렇죠. 매기죠. 그래서 F 학점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아무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식은 우리의 친구죠. 네, 받으면은 일단 관리 종목에 그쵸. 편입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연속 받으면 상장 폐지.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거나 미리 그랬는데 그런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사실 재무제표를 보면은 얘네 좀 위험하겠구나.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가장 그걸로 이제 많이 걸리는 게 자본 잠식, 그 다음에 4년 연속 개별 기준 영업이익 적자. 네. 코스피 기업은 아니고 코스닥 기업. 그리고 이것도 말로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갑자기 하드코어하게 나가게 되는데 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있어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있어요. 그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사이.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면 여러분 그 볼 수 있는데 있어요. 그게 이제 3개년도 중에 2개년도가 자본 총계 이제 50% 이상 적자가 나오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 대상에 올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무슨 관리 정보 내가 투자하겠어. 근데 그게 노출이 상당히 개인 투자자한테 많이 돼요. 특히나 이제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냐면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 묻지마 투자하시는 네. 분들 재무제표 안 보시잖아요. 뭐 무슨 또 막 뭐 정치인 뭐 관련주 인맥 관련주 그다음에 또 무슨 관련주에서 사실 약간의 그런 개연성 그런 것 때문에 막 오른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약간 좀 재무 상태가 좀 부실한 주식이 많아요. 실적 잘 안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로 엮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량하고 실적 잘 나오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기관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난을 못 쳐요. 그리고 장난치면 바로 이제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 작은 종목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그 노출이 많이 되는 종목 중에서 네. 그런 리스트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2019년도부터인가 2018년도부터 그
외관법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강화된 기준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 애들이. 혹시 달란트 투자님은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시면서 보유 종목이 상장폐지 된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죠. 네. 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도 그러니까 보유 중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딱 한 번 하한가를 5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와, KBS 그럼 뉴스 나오고 막 난리 엄청 올랐겠네요. 났었어요. 한가 5번이 나오려면 중요한 건 이제 올랐다가 네. 떨어져. 네, 뭐 말하면 알겠지만 예, 큰 흑역사. 손실을 안게 그 종목이 나중에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급등하고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탁 이제 끊어내지. 근데 요즘 보면은 급등해서 너무 이제 상투를 잡으셔서 아, 그냥도 장기 투자로 의도치 않게 가져가 봐야겠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올해 그런 많죠.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많죠. 예.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재무제표 좀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주변에 좀 이렇게 재무제표 볼 줄 아는 그런 지인들에게라도 물어봐서 과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년 1월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은 종목이 될지 여부를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옛날에 상폐됐던. 그러니까 사실 테마주 투자하는 걸 좀 반대하진 않거든요. 반대하진 않는데 잘하면 좋죠. 그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이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극혐해요. 저는 사실 한 달 정도 해봤거든요. 한 달 테마주 저는 투자. 이제 학습 차원에서 다 해봐요, 사실. 이슈 투자. 네, 뭐 그런 거 해봤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하면은 잘 안 되겠더라고요. 손절을 그리고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손절을 혹시 잘 하시나요? 전 손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간 애들은 해줘야죠. 그렇게 들어간 애들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이 딱 시작하면은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후보군을 선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이 시작하면은 9시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9시부터 9시 한 반 전까지. 그때 이제 다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 그때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일을 하고 있고 네. 본업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하기 힘든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하려면은 정말 좀 뭐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약간 시험 삼아 자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긴 좋은데 네. 일단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네. 소액도 오늘 아까워요. 저는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만 시절에 처음 이제 주식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맡았던 코너 이름이 연상의 사랑. 그러니까 연속 상한가, 연속 상승하는 종목들에 오.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런 코너를 하필이면 맡아가지고 제목이 좋네요. 그런 종목만 계속 봐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관련된 기업의 내용을 대본을 쓰고 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 하게 되죠. 틱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막 너무 하게 재밌는 거예요. 하게 되죠. 그때는 다행히도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5. 15였으니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재미삼아 저도 이제 소액으로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투자했을 때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선무당인 사람다 보니까 버는데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이 들여져서 큰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내게 되는 결과를 얻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테마주, 급등주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네. 그 결산기엔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네. 그때 이제 나오거든요. 그 갑자기 관리 종목 지정되면 거래 정지되면서 이제 그때 다 풀리면서 이제 막 하한가 몇 번 나오고 네.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그 시기는 좀 피하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자기가 재무제표까지 볼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3분기까지 나오면 대략적으로 이게 실적이나 재무 상태표 때문에 관리 종목이 될지 안 될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가릴 수 있으면은 그런 애들만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이 백악수에서 그 사경윤 회계사님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있고요. 주식 잘 모르시면 여기 우리 달란트 아니 사실 저희가 이게 광고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백악수의 백이사님께서 이제 특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책을 이렇게 중간에 냈뒀는데 저희가 이거 가지고도 이 영상 찍기 전에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이걸 이렇게 하기가 너무 민망하시다고 굳이 이렇게 가운데 세워야 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제가 끝까지 백이사님이 요청하셔서 네. 뒀어요. 뭐 나쁘지 않죠? 솔직하게 그런 날 가죠, 지금 뭐. 예, 다 보이니까 여러분 이제 책 얘기 나왔으니까 책 얘기 잠깐만 할게요.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 제로금리 시대 절대로 잃지 않는 주식 투자법. 이거는 출판사에서 지었겠죠? 제목은 이제 네. 저랑 와이프랑 지었어요. 왜 교과서예요? 그냥 좀 혹시- 그런 내용이 그래요, 사실. 재미없어요? 어우.
잘못 아니, 잘못 지었네. 네, 아니 왜 우리가 서울대 간 친구들 보면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사실 주식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그 약간 마인드, 투자관, 뭐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분석이라고 하면 차트 분석, 뭐 기술적 분석, 거래량,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하면 재무제표책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자기가 정말 뭐 종목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고 발굴하고 네. 뭐 싼지 비싼지 그런 것들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책 제목 나왔을 때?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을 때는 다 이걸 선택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약간 구독자분들이? 제 구독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사실 이게 완전 제3자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3자인 제가 봤을 때는 네. 많고 많은 책 제목 중에 왜 교과서라는 걸 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사실. 네. 드는데 여러분 지루한 것보다는 앞서서 제가 표현했던 그 서울대 간 친구들이 무조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서는 주식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더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은 책이에요, 진짜. 네. 왜냐면 그런 책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맞아요. 그래서 쓰신 거라고 하셨고 지금 제가 책 내용에 사실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은 종목 얘기를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10가지를 여기 소개하셨던데 기준이 뭐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솔직하셔야죠. 출판사에서 거짓으로. 실어달라고 해가지고. 베이사님이 또 말씀하셨나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사례로 다룬 기업들 대부분 썼어요, 사실. 왜냐면 이 안에서? 왜냐면 이제 종목을 뭔가 이렇게 이건 기록물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 쓰는 뭐 게 정말 무서워요. 언제 절판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 안 날 그런 기업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제가 사례로 심긴 심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대형주 말고도 있던데 그쵸, 뭐 그런 주식도 있는데 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우량한 그런 주식? 안 망할 회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